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이 국민들 앞에 모두 소개가 됐는데요. 이제부터는 검증의 시간입니다.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뒤 곧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검증의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요. 오늘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뉴스와이드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주요 출마자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유영하 변호사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조금 빠졌습니다.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약간 그랬을 것 예.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은 어떠십니까? 많이 좀 회복이 되셨나요? 저 병원에서 퇴원하실 때보다는 지금 건강이 상당히 좀 회복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네네. 밖으로는 지금 잘 안 나오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정원도 산책하시고 예. 또 오늘부터 아마 재활 치료도 좀 받으시고 이래서 건강은 예전보다 상당히 좋아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매일 찾아뵙니까? 매일 찾아뵙지 못합니다. 제가 뭐 선거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근데 그저께 뵙고 아마 내일 또 오전에 잠깐 들어가서 무슨 말씀하신 게 있어서 좀 뵙고 나올 예정입니다. 예. 네. 제가 우리 유영하 변호사 뵈면은 꼭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도 오래 하셨고. 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길래 그렇게 지금 유영하 변호사를 정말 친형제간보다도 더 가깝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러는가 정말 궁금한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그냥 믿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을 처음 뵀던 게 2004년도 제가 17대 총선 때 예. 그때 군포에 출마했을 때 대통령께서 지원 유세를 나오셔서 그때 처음 뵙고 지금까지 한 18년간 때로는 가깝게 때로는 조금 떨어져서 모셨고 지난 5년간 대통령께서 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옆에서 이렇게 같이 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아마 쌓였던 신뢰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뢰를 하게 된 계기는 그렇죠. 뭐인 것 같습니까? 뭘로 신뢰를 보여주셨나요? 그런 거죠. 한 입으로 두 마디를 안 했죠. 뭐 간단하게 설명은 그렇습니다. 예. 말에 대한 책임,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얘기든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아무나 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마 그런 점을 대통령께서 좀 보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시잖아요. 예. 변호사 예. 맡고 계시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웬만한 정치적 동지 수준 이상인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 동지는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저의 정치적 멘토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전 대통령께서 낸 메시지, 영상 메시지 잘 네. 봤습니다. 네. 그때 이렇게 부탁하니까 흔쾌하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게 이제 영상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게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게 정말로 대통령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통 후원회장을 맡으면 이렇게 왜 후원회장 인사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서면으로 주시려고 했는데 예전에 뭐 앵커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도에 대통령 메시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발표했을 때 그때도 그게 뭐 대통령 필체를 흉내냈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처음에는 그냥 녹음해서 그냥 목소리를 들려줄까 하다가 그럼 목소리도 뭐 이렇게 성대모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내가 이렇게 그 촬영을 해서 주면은 그럼 예. 믿지 않겠나. 예.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결정하신 것 아니 같습니다. 그러면야 좋지만 그거를 쉽게 또 해주겠다고 하는 것도 결심이 근데 필요한 일 아닙니까? 저로서는 감사한데 이제 제가 지나고 생각하니까 대통령께서 뭐 걱정이 계셔서 이제 후원회장을 맡으시겠다 해서 제가 그때는 좀 짧은 생각에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예. 지금 돌아보면 생각하면은 그때 그냥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까 하는 후회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뭐 그때는 좀 저도 이제 급하고 이러니까 예. 우선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냥 혼자 저는 원래 좀 혼자 잘 합니다. 그래서 혼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올릴 걸 하는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그래도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도 맡아주고 또 영상 메시지도 내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도 꽤 높게 나오고 그러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대구에서 정치를 안 했는데 그렇게 높게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런 시각도 저는 뭐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대구 시민들이 뭐 제가
일정 부분 대통령 후광이 없다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대통령 후광만 갖고는 제가 판단받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연 유영아라는 사람이 시정을 맡겨도 될 건지 그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고 이제 그 결심하는 시간이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남아 있는데 그 일주일 기간 동안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네네. 이제 영상 메시지로 지원을 해 줬는데 이제 후보가 돼서 네, 만약에 이렇게 유세를 하게 된다면 네. 지원 유세도 해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건강이 회복돼서 가사 지연 유세를 하실 정도가 되더라도 저는 그냥 혼자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을 다 해주셨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원회장을 맡음으로써 대통령께서 여러 이제 구설에 오르는 것도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데 또 뭐 대통령을 현장 유세에 뭐 모시고 다니냐 이런 얘기도 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그런 거는 뭐 제가 혼자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고 선거 얘기로 하죠.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보면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네. 혹시라도 이렇게 몸 발치해서라도 볼 수 있을까 네, 예. 기다리기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모셨던 분들 또 정치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분들도 많이들 만나보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납니까? 아니요. 지난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아마 처음으로 외부인을 대통령께서 만나신 예. 거고요. 아직까지 외부인 접견은 이제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때 건강이 완전히 이제 회복되고 그 대통령도 정리하는 뭐가 있습니다. 개인 짐 정리도 끝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보시고 싶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뭐 만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럼 아직은 윤석열 당선인 말고는 예, 그렇습니다. 정치적 관계자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까? 저 아직 가족분들은 이제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병원에 계실 때 예. 두 번 만나셨고요. 그리고 수시로 뭐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전화 통화는 하시는 것 같고 아마 만나시는 건 아마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가족을 먼저 안 만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박지만 회장 그 아들 그 조카를 그렇게 예뻐한다고 들었어요. 그때 예전에 저도 보도를 통해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영아 변호사께서 워낙 가깝게 계시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내가 좀 만나서 이렇게 뵙고 싶은데 유영아 변호사가 막아서 못 만난다. 그런 푸념도 하고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국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박근혜 대통령군 그리고 제가 알고 우리 대통령은 일개 변호사가 누구를 만나라 또 만나지 말라 그래서 그걸 따르시는 분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 윤석열 당선인 얘기했으니까 네. 그때 이렇게 만나고 나서 두 분이 이제 발표한 거를 들었는데 네.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권영세 이제 인수위 부위원장께서는 하기애애했다고 예. 말씀하셨고 저는 따뜻한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표현한 거는 그냥 그때 느꼈던 분위기입니다. 예. 그때 느낌 두 분께서 서로에 대해서 깍듯하게 예우를 하셨고 그리고 아주 진솔한 말씀들을 서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적으려고 했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뭐 한번 보면 그 자료 한번 보시면 수첩을 이렇게 보면서 읽었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위기는 따뜻했고 그리고 배려가 두 분 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깊었다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나중에 발표한 걸 보니까 면목이 없고 늘 죄송했다 이렇게 그게 전했는데 이제, 그게 네. 정확한 워딩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아주 초반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당선인이 들어오시고 대통령께서 현관에서 이제 당선인이 직접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석에 자리를 안내하셨고 이제 두 분이 앉고 저희들도 앉았습니다. 그때 이제 먼저 당선인께서 이제 대통령께서 식사는 잘하시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대통령께서 병원에서보다는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식사가 좀 좋다 그리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당선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경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대통령 자리는 더 무겁고 힘든 자리니까 건강을 좀 잘 챙기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니까 이제 곧이어 이제 윤석열 당선인께서 참 면목 없습니다. 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있었고 이어서 이제 대통령께서 바로 저 경주를 들렸다가 서문시장에 갔다 오신 걸로 들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서문시장에 대한 에피소드 이런 얘기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뭐 중간에 말이 끊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멈춤 시간이 없었고 쭉 이어지면서 어색한 분위기는 뭐 없었고 중간 중간에 이렇게 웃음도 터졌고 예. 그래서 뭐 저희 배석한 저희로서도 뭐 이렇게 처음에 조금 긴장을 했었는데 기회에 속했다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동영상은 없고 사진만 찍었더라고요. 네네. 왜 이렇게 촬영하면 안 되나요? 뭐 그거는 그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조율을 할 때 프로토콜상 이제 하여튼 그 사진만 촬영하기로 그렇게 서로 이제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나무 탁자가 있던데 그 거실에 있는 게 거실에 있는 거? 거실에 있는 식탁입니다. 2층 건물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대통령이 어떤 집에 사실까 많은 국민들이 궁금했는데 거실이라도 살짝 보게 돼서 예. 예, 그 궁금증 조금 네네. 풀리긴 풀렸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따뜻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뭐 그 이상 표현은 뭐 과하다고 보고 그게 예. 전부를 포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네네. 대구하고 인연이 저는 있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대구에서 전학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제 직장을 옮기시는 바람에 그러니까 12년을 대구에서 살았죠. 태어나기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는 부산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초등학교를 그때 이제 어머님이 저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대구 계실 때 부산으로 이제 자리가 발령이 나서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저희 임신한 상태에서 부산 가셨다가 아버지께서 공직자셨나요? 아닙니다. 일반 직장이었습니다. 직장이니까 본사에서 공장 발령을 받으셨다가 예, 또 예. 거기서 한 6개월 만에 다시 대구로 재발령 받으시니까 한 100일 조금 지나서 대구로 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어린 시절을 다 보냈고 보냈습니다. 뭐 출생전 제가 부산 서면 수정동 맞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언제까지 계셨어요? 73년도 제가 5월 13일 날 전학 갔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합니까? 그럼 날짜가 그때 이틀 뒤에 스승의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정치를 주로 이제 서울 쪽에 송파 쪽에 출마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군포에서 제가 지역구를 17대, 18대, 19대를 출마해서 연속 낙선을 했고요. 송파는 아시다시피 뭐 옥새파동의 당사자가 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정치적으로는 그동안 경기, 서울 이렇게 그쪽에서 털을 닦으셨는데 네. 이번에 왜 대구시장에 나서려고 했느냐?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오셨으니까 그 후광으로 대구시장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말씀하십시오. 그러시라고 모신 겁니다. 예. 사실 2020년도 그때 총선 당시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관이 아주 고위 책임자로부터 대구 경북 지역 지역구를 특정해서 출마를 권유받았습니다. 그것도 언제요? 2020년도. 그것도 굉장히 몇 회에 걸쳐서 그렇지만 저도 지역구 출마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략공천으로 내려가면 그 지역구에 때로는 4년, 짧게는 1, 2년을 준비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간적인 도리도 안 되고 그보다 더 큰 거는 당시에 대통령께서 아직 영어의 몸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을 나가서 출마한다는 게 사람의 도리라고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출마를 정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그때 앵커께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제가 그 국회 정론관에서 메시지를 발표한 그날 또 전화를 주셨는데 그래서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제가 나가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게 조금 마음이 쓰였는지 아마 비례대표를 한번 넣어보시라고 했던 거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뭐 계속해서 접견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방선거 우연하게 뭐 지방선거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제 제가 대구 출신인 걸 아시니까 뭐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의원 시절 때 달성 테크노 폴리스를 만들고 대통령 때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좀 못다한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때는 가볍게 얘기를 드렸고요.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제 출마 명분 가운데 네.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에서 이제 국회의원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네. 국회의원으로 있었다면 더 해야 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못했으니 그거를 이용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달라 이 아니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께서는 국회의원 시절 때 이제 본인이 하신 일이 있고 대통령으로 계시면서 대구 지역에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만들어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미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럼 제가 한번 맡아서 해볼 수도 있죠. 이제 그때는 굳이 꼭 대구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게 아니고 언제 기회가 주어지면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었다가 그러면서 이제 대구가 제 고향이고 이러니까 한번 살펴봤던 거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현안이 있고 지금 대구의 전 현실이 어떻고 만약에 제가 거기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한번 설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예. 그걸 갖고 있었기 때문에 뭐 출마를 하면서 여러 얘기가 들려도 뭐 지난 5년간 제가 수많은 소리를 들어도 한마디 말 변명도 안 했듯이 뭐 대구 시민들 또는 일부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뭐 누구 걸 뺏겨서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예.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경선을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세 분이잖아요, 후보가. 네. 언제 하죠? 4월 21일, 20일 이틀간 이제 여론조사.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다음 주입니다. 예.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판세를 보시기에 네. 후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지금 딱 오늘 한다 그러면은 홍준표 선배가 조금 앞설 수 있다고 예. 봅니다. 근데 아직 일주일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론이라는 건 항상 출렁이는 거고요. 변곡점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대구시장 선거가 4년에 대구 시정을 맡을 시장을 뽑는 선거만은 아니라고 대구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 정신이 반영된 리더십을 가진 그런 인물을 요구하는 선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에 유영하가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은 이제 그 여론조사 좀 뭐 정확하게 이제 소개하려면 복잡하니까 네. 홍준표 의원이 좀 앞서고 예. 이제 김재원 전 최고하고 이렇게 지금 예, 예. 경쟁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앞선다고 그러면은 두 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친박 뭐 이러니까 혹시 합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제 이제 김재원 최고가 뉴스와이드 나와서 네네. 인터뷰를 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렇습니까? 뭐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누차 단일화 이제 얘기가 있을 때 뭐 단일화 제의가 오면 피하지는 않겠지만은 그게 뭐 공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1등이 있고 2, 3등이 합쳐서 1등에 대응한다 이런 공학적인 단일화는 저는 적절치 않다. 다만 뭐 김재원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여러 어른들이나 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걱정과 이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단일화에 대해서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계셔서 아마 김채고도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저도 그런 염려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예. 또 김채고께서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적절하게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어제 김재원 최고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소지가 수성구 파동 수성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근데 수성이 지금 홍준표 의원 지역구인가요? 저도 나중에 옮겨놓고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김재원 전 최고 얘기는 달성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고 수성인데 대구에서 달성하고 수성은 완전히 반대쪽인데 좀 떨어져 있습니다. 예, 네, 그쪽을 구한 것은 네, 네. 만약에 이번에 대구시장 선거 안 되면 홍준표 후보가 대구시장이 됐을 때 수성이 비니까 거기 보궐선거를 또 의식하고 집을 그쪽으로 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제가 뭐 방송에서 이라서 그냥 뭐 그분은 그분의 생각을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정치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는 김재원 최고가 그때 중랑구 출마하겠다 그러다가
뭐 그때 이제 중랑구를 무공천한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거는 내가 탈당해서 되고 난 다음에 복당하겠다 이러다가 여론이 안 나빠지니까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이제 뭐 대구시장을 출마한다고 말씀하셨던 분인데 항상 자기 관점에서 판단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정치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파할 때 뭐 대표 직인이 안 찍혔어. 공천장을 못해서 출마가 좌절됐지만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당의 결정입니다. 저희가 공천 서류를 낼 때 당의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제가 당의 결정을 따른다고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당의 결정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당하고 좀 억울하더라도 다른 게 공인의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공심위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질문이.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제가 싸움 붙이려고 아닙니다. 그 싸움.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는 뭡니까? 대구의 부활입니다. 대구의 부활 유영하. 네, 그래서 대구는 대구 시민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초석을 만들었고 예.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치적 거인들이 있던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대구의 혼을 깨우면 대구가 다시 부활할 수 있고 그런 대구의 부활을 통해서 위대한 알겠습니다. 대구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고맙습니다. 후보가 되시면 또 다시 한번 나와 불러- 주십시오. 네, 다시 불러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영하 변호사 만나봤습니다. 이슈로 넘어가죠. 코로나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받으시는 이런 시기에 법무장관으로 지명돼서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국민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법무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구체적인 방안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그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서민 민생 범죄는 캐비넷에서 잠자고 서민들은 권리 구제 자체를 포기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 뿐입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의 할 일은 그런 힘없는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명되자마자 뉴스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번에 야반 도주국 이런 표현까지 쏟아냈는데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앞으로 야당이 또 단단히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벼르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야반 도주 그 부분만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민 의원 참 표현이 세죠? 정말 세네요. 네. 물론 한동훈 굉장히 머리 좋고 똑똑하고 그건 뭐 저 소문이 난 거긴 한데 투쟁력, 투지력 뭐 이런 거 아마 대단할 것 같고 청문회가 굉장히 소란하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청문회가 굉장히 좀 시끄럽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보니까 포커스와 스타가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넘버 1 예.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넘버 2 예. 사회부총리 넘버 3 이렇게 순위를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민 의원 생각이신가요? 민주당의 민주당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거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쯤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이거 아주 전선이 굉장히 많아졌고 치열하고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이걸 보는 게 즐거운 일인지 불안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자칫 한동훈 후보자 때문에 유탄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지금 두 한시가 굉장히 화제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예,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정태근 의원.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대개 후보자들이 청문회 앞두고는 조금 말도 좀 조심조심 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본인의 스타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마 이제 당선인이 본인을 법무부 장관에 상당히 파격적으로 등용한 것이 당당하게 이 법과 원칙을 얘기해라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그동안 탄압받던 검사장에서 이제는 소위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총괄해야 되는 그리고 검찰도 다 지휘를 해야 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등장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 능력이라든지 자기 관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좋게 다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는 사실은 조금 뭔가 좀 더 겸손하고 포용적인 언사를 하고 더더군다나 이제 메시지를 똑같이 내더라도 강한 메시지보다는 절제하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훨씬 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 정부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려고 하는 취지를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점잖게 반응할 리가 없죠. 윤호중 비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신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는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의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완성입니다. 차기 정부의 일말의 기다를 걸었던 국민에 대한 선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선제 타격 윤석열 당선인이 썼던 표현이죠.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국민에 대한 선제 타격이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의힘은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정치 공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한동훈 검사장이 한동훈 후보자가 무슨 불법 행위를 저질른 양 아니면은 검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인 양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피의자인 양 몰아세움으로써 한동훈 검사장이 마치 범죄자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낙인이 찍혔습니다. 더 이상 민주당은 정치 공세를 하지 말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 석상에서 그 사람의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민주당은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선전포고라고 말을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차라리 별장 성접대 김학의가 낫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고 비꼬았습니다. 한동훈 지명자에 대한 민주당의 격한 감정적 대응을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정권에 의해 핍박받던 의로운 검사의 일할 기회를 뺏는다면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예, 자 현근택 변호사 지금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청문회를 열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네. 이거를 좀 살펴봐야지 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대냐 이런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뭐 다른 사람이면 그러겠습니까? 한동훈이니까 그런 거겠죠, 당연히. 뭐 제가 보기에는
진짜가 나타난 거죠. 어찌 보면 이제 윤석열의 최측근. 예.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이 정부에서 2인자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뭐 황태자 역할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권성동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이분들은 뭐 정치 들어와서 한 거기 때문에 불과 뭐 1년 사이지만 한동훈 지금 후보자와는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사이가 관계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일단 지금의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제일 가깝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모든 아마 포커스들이 한동훈 뭐 지금 후보자한테 갈 수밖에 없고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도 뻔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평생 수사를 해온 분인데 그동안 또 지금 현재 여권과 굉장히 대립해 왔고 본인 스스로도 또 특정인 거명하면서 이런 사람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럼 당연히 앞으로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 당연히 뭐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봐도 안다. 네. 윤희석 대변인은요. 어떤 입장입니까? 아니 굳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한동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은 좀 심하죠. 한동훈 후보자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분을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지 이렇게 수사를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직위에 지명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수사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리고 당선인이 밝혔듯이 법무행정 전반에 대해서 이 사람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수사에서 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장관으로서의 임무를 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검증하면 될 청문회에 정치적인 논리를 막 동원을 해서 한동훈이 과거에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검찰을 동원해서 뭔가를 할 것 같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이 뭐 완성될 것 같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정말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차지원 교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차지원 교수께서는 일단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상당히 윤석열 당선인이 상당한 그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지금 앞서 봤듯이 한동훈 검사장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함으로써 상당히 여야가 강대강 충돌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민주당에 대해서 함정을 파는 것이 아닐까 한다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이 가장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당내에서도 비판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을 내정함으로써 민주당 입장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식으로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일종의 정치적 함정을 판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노림수는 앞서 뭐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지금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무행정만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뭐 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검찰 특수통으로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아마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사람이 검부행정의 총괄을 맡게 될 경우에 과연 검찰이 알아서 코드를 맞추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검찰을 직할 통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한편으로 나가서는 지금 이 검찰총장이나 만약에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렇게 돈독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국무위원으로서 내각에 들어갈 경우에는요. 대통령의 법무참모 이상의 역할을 정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아마 이 윤 당선인의 그런 국정 운영에 상당히 큰 힘을 줄 것이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마 내심 아마 한동훈 이 지금 후보자를 자기 이 지금 국민의힘 쪽의 하나의 인물로 키워보겠다는 그러한 포석도 저는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신경민 의원 지금 이제 청문회를 하겠지만 정말 어떤 뭐 국민들 생각에 이거는 곤란하겠는데 이런 정도가 안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
아무리 민주당에서 부적격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죠? 그렇죠. 장관은 뭐 인사청문 채택 여부와 전혀 상관이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유탄이 한덕수 총리 후보에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예. 한덕수 총리는 무조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본회의는 결국은 표수인데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의 인준에 결정적 영향을 한 법무장관 후보자로부터의 유탄에 맞을 수가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심상치 않은 국면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지금 한덕수 총리 사실 맨 처음에 윤석열 당선인이 총리 후보자로 내세웠을 때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국무총리도 했고 뭐 그런 인연도 있으니 청문회 좀 무난히 통과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사실 발탁 배경의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자 지명 이후에 민주당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오히려 한덕수 총리 날리는데 부담이 없어졌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녹취를 좀 들어보죠. 어떻게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10년 동안 12억 원이 넘는 현금 재산이 늘어났는지 들여다볼수록 의문투성입니다. 한덕수 후보자에게 요구합니다. 부인의 미술품 판매 내역을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공개해 주십시오. 지금 한 후보자 측은 자료를 줄 요구에 대단히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료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18억 고문료 론스타 관여 의혹, 대가성 부동산 거래 의혹 등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제기되는 의혹 꾸러미들에 그저 믿으라는 말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하고 이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내놓아야 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투명한 해명과 입증으로 의혹을 남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태근 의원, 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저는 이제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보다도 지금 전반적인 민주당의 기류가 대선 직후보다도 지금 훨씬 강경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래도 민주당이 6월 1일 날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의 역풍을 고려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예. 제가 몇몇 사람들을 취재를 해보니까요. 민주당에 있는 분들을 취재해보니까 지금 지방선거의 승패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느낌에. 그러니까 지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우호적인 시민단체조차도 그 신중히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언론중재법 때 이상으로 뭐 정의당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데에서 도대체 이거 왜 이러냐 이러는데 강행하고 있어요. 예. 그 분위기는 지금 봐서는 어떻든 한편에 있어서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해서 가겠다라는 것. 또 한편에 있어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오히려 당권의 향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차피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 몇 가지 해명이 안 되는 측면들을 만약에 찾아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표결을 통해서 낙마를 시킬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도 이런 걱정하고 있겠죠.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조속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오는 4월 26일이면은 총리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만료일입니다. 앞으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인사청문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고 또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에서는 하루빨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서
청문회 일자를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근택 변호사,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한덕수 총리 안 되겠다, 이쪽이 더 큽니까? 쪽으로 기울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당선인이 아니라 지금 후보자 보면 아시겠지만 보통 저분이 지금 청문회를 통과하시길 원하는 분 같지 않아 보이잖아요. 싸우자는 투로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뭐 정치인들이야 지금 뭐 국회에 있는 정치인들이야 뭐 민주당 법안이나 이거에 대해서 뭐 반대한다 이럴 수 있는데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후보자들이 저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싸우자고 나오는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면 아유 뭐 청문회 그냥 통과시켜 주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자체도 지금 해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로펌 문제도 있지만 예전에 외국계 기업에 선불로 받아서 그걸로 집을 사고 또 그 기업이 나중에 실제로는 그 당시에는 입찰 자격이 없었는데 그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정부에 있을 때 입찰 자격을 주어지고 그 기업이 또 실제로 입찰 받고 이랬거든요. 시간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런 부분도 해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약간 부정적으로 흐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희숙 대변인, 만약에 민주당 입장이 저렇다면은 뭐 대응책이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국회 절대 과반을 갖고 있는 172석의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겠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때문에 유탄을 맞는다. 이런 얘기 자체가 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의문스러운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한 달이 훌쩍 지난 대선 결과에 대한 어떤 내용 정리, 입장 정리,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 첫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식의 총리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새 정부에 자칫하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을 수 있는 이런 총리 인사청문회 관련한 태도가 이렇게 공격적이고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검수완박, 국민 과반이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까지도 이렇게 추진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대단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아까 정태근 의원이 한 말씀이 좀 걸립니다. 지방선거 저도 좋아. 이거 뭐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그건 좀 복잡해지죠. 근데 실제로 제가 몇 사람한테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있냐? 그랬더니만은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엊그저께 의원총회를 진행하는데 처음에는 반대 의견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공개적으로 비대위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하고 뭐 이상민 의원부터 여러 사람이 이거 무리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냥 표결도 안 하고 만장일치로 그냥 가는 분위기 이런 속에서 언론에 공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예, 자, 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이렇게 한덕수 총리까지 청문회 통과, 국회 인준 다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재 여러 장관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경북대 병원장 시절의 자녀 특혜 입학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병역 관련 내용이 불거졌고요. 또 봉사활동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두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 겸직한 부분, 또 칼럼 부적절한 부분 이런 것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조국 전 장관한테 적용했던 그 잣대 똑같이 적용하라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응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 편입을 염두에 두고 아버지를 활용한 스펙 쌓기로 보인다고 하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은 의혹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합니다. 인사청문일까지 기다렸다가 해명을 들을 게 아니라 당장 사실 확인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인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비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언 유착 사건을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던 수준으로 하는지 측근이라고 감싸고
덮어버리는지 일단 지켜봤으면 합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최정 교수,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한테 적용했던 똑같은 잣대 그걸 적용해라라고 하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몇 가지 좀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죠. 의과대학 편입하는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느냐. 그리고 뭐 봉사활동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시간이 좀 이렇게 따져보니까 전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그냥 그게 떠올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상당히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들이 많죠.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의대 편입을 위해서 일종의 스펙 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논문을 쓴다든지 지금 하민에 놓는 지금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 지금 사실은 석연찮은 여러 가지 구석들이 있다. 그리고 또 지금 편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뭡니까 이렇게 시험을 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지금 면접과 구술 평가에 의한 주관적 평가를 통해서 이 채점이 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과연 공정하게 평가가 됐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호영 후보자가 당시 경북대 병원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진료처장을 했고 그다음에 또 아들이 그러니까 편입할 때는 병원장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고위공직을 하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일종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조심하고 제 같았으면 차라리 다른 학교를 한번 알아보지라고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들이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아빠가 다니는 대학교에 가고 싶었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빠가 요직을 맡고 있는 의대에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했겠죠. 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 아닐까요? 현근택 변호사, 오늘 뭐 조국 전 장관도 글을 올렸던데 똑같이 해라. 나 했던 것처럼 왜 당장 압수수색 안 하냐 이렇게 올렸던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이게 혐의점은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이게 2016년, 17년 일이고요. 이게 공무방해가 되면 이게 이제 국립대학이니까 공무방해잖아요. 7년이기 때문에 뭐 공소시효는 남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 혐의점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조국 장관보다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조국 장관이 본인의 딸을 서울대 로스쿨에 만약에 뭐 학사 편입을 시켰다. 그런 경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이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근데 딸은 처음에 붙었는데 아들은 그 다음에 처음 떨어지고 두 번째는 기존에 없던 제도가 생겼단 말이죠. 지역 할당제식으로. 그래서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처럼 구술 평가로 했는데 뭐 면접이라든지 점수를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았다는 게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수사로도 넘어갈 수 있는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어떻게 반응하는지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정호영 복지부 장관 지금 여러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이시죠? 지금 뭐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의 아주 오래된 친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쏟아질 비난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것 같지요?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국회에서 이뤄질 때까지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고요. 후보자 본인께서 어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북대 측에 무리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철저한 소명 자료를 하나하나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대 또한 모든 성적과 일체의 자료들을 제공할 예정이므로 여러분께서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기까지 후보자 본인이 소명하는 내용과 또 그 현장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들을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 정호영 후보자가 요즘 유난하게 좀 떠오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인데 보건은 모르겠으나 이제 복지 분야에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냐는 지적, 그리고 대통령 당선인과 40년 인연이다, 이 부분이 부각됐으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본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자녀 관련한 의혹 아닌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조국 장관 프레임에 이미 갇힌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안이 대단히 비슷한데, 다만 다른 것은 수사 운운하기에는 아직 그 범죄 혐의 이런 것들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성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것이 검증이 될 것이고, 또 배현진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본인이 소명할 자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지켜보자는 건데, 다만 여기서부터는 정호영 후보자 본인의 몫이다. 즉 조국 장관 사례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정호영 후보자가 해야 되는 몫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신경민 의원. 그런데 이제 참 윤석열 당선인하고 조국 전 장관 그 일을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윤석열의 조국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일단 검증이 좀 잘 안 됐다는 느낌을 주고요. 40년 직이라는 이유를 바로 지명된 직후에 본인의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 이건 정말 뭘 잘 모르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인사의 원칙이 능력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전문성과 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아는 사람, 친한 사람, 내 멋대로가 인사의 원칙이 아니겠냐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실한 검증이라는 이 비난을 피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이건 이상한데, 또 병역 문제까지 끼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그 반응, 아버지가 일하는 병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지 않겠느냐라는 반응은 정말 이건 엉터당토하는 반응이고요. 필요하다면 내가 수사라도 받겠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뭐지 하는 느낌을 주고요. 또 조국의 그 대자비를 보는 것 같아서 이건 아마 당선인에게, 특히 윤석열 행정부 정부로 봐서는 굉장히 뼈아픈 인사가 될 것이고, 이 인사는 유지되기가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지명자 본인이 바로 사퇴하는 것이 저는 제일 그나마 데미지를 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이 돼요. 이건 매우 잘못된 인사입니다. 정태근 의원,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민주당이 모든 후보자들에 대해서 다 검증을 하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후보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한동훈 후보자, 또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과 매우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더 열심히 들여다볼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다가 이제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검토돼야 될, 검증돼야 될 지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전 장관과 거의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청문 과정에서 무조건 그 지금 정호영 후보자를 옹호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자녀들의 편입과 관련돼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스펙 관련해 있어서 그것이 허위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병역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검증을 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가지고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집권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한 가지 지점은 오늘 조국 장관 전 장관이 왜 수사 빨리 안 하냐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제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의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을 바꿔놨기 때문에 조국 장관 때 지금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다고 그러면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해야 되는 문제고, 지금 현재 이제 고발이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지수사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청문회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이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해명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사퇴하든 아니면 당선인이 이것은 국민들의 봤을 때 그
지명을 안 하는 것, 계속 임명을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명 철회. 적어도 국민의힘도 같은 수준에서 검증을 하는 조건으로 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런 다음에 결과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지켜보아야지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하루 만에 복귀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자, 어제 저녁에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장제원 비서실장이 뭐 웃음이 뭐 넘쳤다, 화기애애했다 그랬는데 글쎄요. 안철수 위원장이 웃을 분위기였을까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정도다라고 했는데 웃었다고 그래도 좀 의아스럽긴 하네요. 오늘 아침에 안철수 위원장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기로 했고 특히 보건의료 그리고 과학기술 또한 중소벤처 그리고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더 제가 전문성을 가지고 더 깊은 조언을 드리고 관여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어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지원 교수, 네. 마지막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보건의료, 과학기술, 중소벤처, 교육 이렇게 4가지 분야를 특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언을 하고 더 관여하기로 했다. 그 전에 뭐 문서화하지 않았잖아요. 네. 합의할 때 종이 쪼가리 같은 것보다는 서로 신뢰하자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문서로 남겼을까요? 근데요, 문서로 남겼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과연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역할을 관철시킬까?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러니까 국정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 권한, 역할 이런 것들이 무슨 근거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위원장은 지금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언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관여는 어떻게 할까? 저는 그것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지금 법적 권한 없이 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는 걸 갖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선실세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물론 윤석열 행정부는 기존의 국정 운영 스타일하고 달리 민간 합동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또 다른 형태로 아마 안철수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끝내고 난 뒤에 어떤 식으로 그렇게 개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의 법과 제도의 한계 속에서 과연 아무런 직함도 없는 사람이 얼마만큼 관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런 부분들이 과연 기존의 법과 질서와 충돌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을까? 이런 부분 걱정이 저는 먼저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간 것 같기도 합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인선이 어떻게 예정될지는 저희 모두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을 통해서도 지금 말씀 주신 과학 분야 또는 벤처, 보건복지 등 안철수 위원장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언을 구하고 말씀을 참고하기로 했기 때문에 후속 인선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반영돼서 더 좋은 인재들을 국민 앞에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태근 의원, 어제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냥 마지못해 봉합하는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상의를 하겠다 그랬을까요? 일단은 지금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안철수의 정치, 안철수의 계획, 또 공동정부를 향한 본인의 요구와 의지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을 보면 본인의 말로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공동정부의 정신이 훼손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훼손되지 않으려면 나는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당선인한테 요구했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과정들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이태규 인수위원이 사퇴했지요. 그다음에 최진석 그 선대위원장 했던 그 분이 그 페이스북에 문제 제기를 했지요. 그리고 본인이 만찬하고 업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통상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거거든요. 본인이 인수위원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공동정부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그런다면 본인이 직접 당선인을 만나서 당초에 우리가 공동정부를 하기로 한 뜻은 이런 거였고 적어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이러한 부분이라는 게 사실 공동정부에서 핵심은 정책과 인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든 인사는 지금 하나 다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남아있는 인수위원장 임기까지는 소임을 다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까 봉합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긴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별거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걱정은 차차 해보기로 하고 그 유리석 대변인 지금 이제 정태근 의원 지적한 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당선인 만나서 아니 이렇게 해야 공동정부 정신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좀 뭐라 그럴까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의 스타일이 좀 서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윤 당선인은 왜 이런 인사 관련 얘기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본인 설명을 다 했다는 거죠. 안철수 위원장이 뭐라고 반박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생각했다. 근데 어느 분 말씀은 안철수 위원장은 본인이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면 대답을 안 한다. 근데 상대방은 그것을 인정한 걸로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인사 관련해서 내각 18자리에 대해서 안철수 위원장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입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정 운영에 관련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에 가졌었던 그 공약이라든지 그런 정신을 국정 운영에 반영한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제 비선 실세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그럼 무슨 자격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비선 실세라고 하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국민들 모르게 뭔가 실권을 갖고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로 볼 때 안철수 위원장을 자격이 없다거나 국민이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어차피 공동정부를 운영하기로 약속을 드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된 만큼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웃음이 넘쳤다고 하지만 글쎄요. 완전히 화해하고 뭐 앞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최진석 선대위원장 했죠. 어제 회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장제원 의원 말처럼 완전히 하나가 된 겁니까? 하나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믿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되었고 그 훼손된 것에 관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봉합이 됐다. 이 정도가 현실 아니겠습니까? 함께 상의하고 인재를 함께 찾고 그다음에 그 인재들과 함께 건설할 나라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예, 봉합이라고 했습니다. 봉합. 그냥 꿰매놓은 거죠. 완전히 하나가 됐다라고 하니까 뭐 믿어야 되지만 그렇게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최진석 교수의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얘기를 한번 또 들어보죠. 아니, 그러니까 중소벤처라든지 또 과학기술 분야라든지 보건복지 분야는
안철수 위원장의 전문성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개진하시고 그러실 거예요. 안 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처들에 대해서는 더 깊이 관여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관여라는 게 의견 제시죠. 좀 더 추가적인 인선이 있을 수 있을 아니 거라고. 자꾸만 사람이 몇 명 들어가느냐 앞으로는 누구 추천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합당이 되면 이 정권 창출의 뿌리인 정당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 추천 몇 명 들어갔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신경민은 이제 사실은 저 부분이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관여가 뭐냐? 그 의견 제시다. 누구누구 들어간 거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동정부라고 하는 게 누구누구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동정부라는 정신하에 사람을 찾아가지고 제일 좋은 사람을 쓰는 것이지 꼭 누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공동정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생각인 것 같은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에서는 아니 공동정부면 내가 추천한 사람이 좀 들어가서 함께 내각을 꾸려야 공동정부 아니냐 이 생각인 거 아닐까요? 아니 공동정부는 사람이죠. 사람이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건 지금 내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봉합됐다고 얘기를 해도 봉합은 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이 문제가 생기면 무시하다가 계속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은 만나가지고 손 붙잡거나 뭐 이렇게 밥 먹거나 해가지고 푸는 게 지금 우리가 여러 번 봤거든요. 벌써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두어 번 봤고 지금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관계도 지금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봉합을 하는 건요. 정말 뭐 무슨 강력 본드가 있지 않으면 이건 땜빵입니다. 이건 뭐 조금 있으면 또 나올 거고 아마 틀림없이 뭐 조그마한 뭐 위원장이나 이런 자리를 하나 주고 그러고는 의견을 듣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나올 거고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선택지 3개를 놓고 고민하다가 총리는 안 하겠다고 본인이 했고 경기지사도 안 나가겠다고 그랬고 지금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공천에서 또 붙습니다. 예. 지금 17개 시도지사 플러스 뭐 여러 가지 지금 단체장과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걸려 있는데 여기서 또 불거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봉합은 저는 며칠 못 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